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 7,513표를 얻어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을 감안하면 보수와 진보가 사실상 5대5로 팽팽하게 맞선 구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동과 서로 빨강과 파랑이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 대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법무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요. 내란 사태의 종식과 개혁이라는 토끼, 그리고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부터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 그리고 절반의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이제 닻을 올린 이재명호가 첫 시험대에 섰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이슈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5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대체녹지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3년이 넘도록 지금 정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는 기준치 최대 20배, 불소는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예.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의 3, 4배에 검출된 2023년 7월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8월 도출된 정밀조사 결과입니다. 예. 문제는 1차 조사로부터 2년, 그리고 2차 조사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정화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 대체 녹지라는 것이 당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조성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녹지는 3만 1,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여천 NCC, GS칼텍스, DL, 즉 대림산업이죠. DL케미칼, 또 하나솔루션, 그린생명과학 등 여수산단 6개 입주 회사가 녹지에 공장을 증설한 뒤 대체로 조성해서 여수시에 기부 체납을 한 거거든요. 예. 이들 기업은 2구간이 11,800여 제곱미터가 된 정도 있고요. 또 3구간도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2, 3구간에도 추가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화 방식이나 비용 마련 방식은 아직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가산단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회사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토양환경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2015년 1월과 6월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당시 문제가 된 비소와 불소, 납, 카드뮴, 아연, 수은 등 21개 항목 모두 기준치를 밑돌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사들은 이를 토대로 각각 2017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준공을 마친 뒤 2022년 2월 여수시의 토지 소유권 이전과 함께 기부 체납을 완료를 했습니다. 더욱이 여수시에서 요구한 대로 관련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기부 체납까지 완료를 했고 여수시로 소유권이 넘어간 지 한참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냐면 이들 기업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 소유권은 여수시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수시는 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수시는 환경부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예. 정화 명령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가 올 때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그때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문제는 이 침출수가 광양만이랄지 인근 하천까지 흘러가고 수목이 고사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여수시의회에서는 책임 논쟁이나 법적 공방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인 응급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대체녹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와 결과 공개, 또 후속 정화 계획도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제가 3년 전에 그때도 기사를 제가 여러 번 쓰고 했었거든요. 예.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썼는데 계속 같은 말만 지금 서로 책임 공부하면서 같은 말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특히나 이 대체녹지가 거의 산 크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다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다시 덜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일 것이냐, 아니면은 뭐 기업들일 것이냐, 이 책임 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침투수 유출 등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즉각적으로 관리하면서 환경부 자문이나 정화 명령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3년 전에 제가 3년 전 취재할 때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서 85.8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득표율이 나와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에 좀 미묘한 온도차가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압도적 득표율과 투표율을 보이긴 했는데 득표율은 80%부터 89.9%까지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전남 22개 시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양시입니다. 80.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지난 20대 대선 득표율 81.35%보다도 하락한 결과입니다. 예. 이번 내란 정국을 내란 세력을 뿌리 뽑자, 척결하자 그런 상황에서인데 오히려 더 줄었던 게 좀 의외의 결과더라고요. 예. 또 84.24%를 기록한 순천도 광양과 함께 그 김문수 권향엽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여수를 보니까 85.24%로 전남에서 20위, 고흥은 87.7%의 득표율로 전남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반면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완도군 같은 경우는 무려 89.9%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거의 90%였어요. 예. 네, 아무튼 한평, 신안 등 신안도 마찬가지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 3위를 차지하면서 88에서 8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예. 아무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왔지만 비상계엄 심판론에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점을 고려해서 단체장들이랄지 국회의원들은 90% 이상의 득표율을 목표로 했었는데 다소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양 지역이 전남 또 광주 통틀어서 가장 좀 낮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광양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잖아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보면 구성원들이 원래 포항에서 오다 보니까 영남 출신 임직원 비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좀 약했는데요. 여기에 외지인 유입도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광양 금호동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주거단지인데 여기는 전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정치색이 약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를 득표를 했던 곳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61.4%,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윤석열 때는 28위였는데 지금은 21.41%를 각각 득표를 했더라고요. 예. 아무튼 민주당이 이번 대선 결과를 지역 국회의원 평가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역구별 득표율과 투표율 평가 보고서를 중앙당에 보고하고 공개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전남은 전국 최고로 득표율과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은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는 그 성적표가 참 머리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입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지 많은 분들이 기대와 또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지역민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소리를 듣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속에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거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절반의 국민의 선택 그리고 또 절반의 다른 선택이 있는 만큼 국민 통합이 가장 우선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민들은 국민 통합 또 내란 청산에서부터 경제 위기 극복까지 더 이상 갈등이 아닌 이 통합의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엄 선포하던 날 남편이 그 근처에 있어서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정당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지칩니다. 두 정당이 슬기롭게 화합해서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탄핵으로 진행된 투표잖아요. 윤석열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지혜롭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좀 살려줬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갈등 해결해야죠. 대통령은 뭐 할 말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지게 잘해. 나쁜 행동 안 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됐고 하나 됐으면 됐고 인간만 덜 나먹으면 됐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시고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자주 국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트럼프가 주둔비를 가지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데 국방력이 지금 세계 5위라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우리가 그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우리나라의 그 서해를 지키는 일, 또 왜곡된 역사에 좀 당당히 목소리 내는 것도 우리 국민의 삶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이라는 말로 국민의 불안과 상처가 외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오히려 또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들을 걱정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좀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법, 정치적으로 뭔가 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육하고 또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돈으로 아기를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인권이 좀 있고 선생님들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이 뭐 학부모나 눈치 안 보고 체벌할 수 있는 거 체벌하고 그냥 교권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엄마로서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프면은 또 맡길 데도 없는데 육아 시간이라든지 단축 근무할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써서 아이 어리니까. 사회에 또 나온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곤함을 느끼는 어떤 이슈들이 끊이진 않겠지만 부추기는 어떤 나라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서로 건강해서 공감부터 되면 교육이든 정책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들은 좋은 목소리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버릴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참 다양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공감이 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의 경우 이 산단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산단의 어려움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인근 시장 상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도 좀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가 하나 다니시니까 아무래도 아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한영대학교 다니거든요. 산단 쪽 폐업이 될까 봐. 그러니까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많은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공단이라고 있어가지고 80% 줄지 않았을까. 생기가 지금 요새 엄청 어렵잖아요. 공단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노는 사람들이 많아.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 시장에도 장사도 잘 되고 이러는 거지. 공단을 좀 빨리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녀 보세요. 계속 문 닫고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사람 구경을 못해요. 자영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만 회사마다 죽었다는 소리만 하지. 국민들 편히 살게만 해주면 좋죠. 우리 자영업자도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 대통령 바꾸고 나서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아마 우리 전 국민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또 세대별로도 굉장히 느끼시는 것들 또 바라시는 것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이런 세대별로 느끼는 것들도 좀 정책을 잘 조율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또 현재 그 마지막으로 이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라는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까지 모아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재난, 산불이라든지 물난리라든지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도 안전, 국민들도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거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대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다 대가를 받고 우리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행복했으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노는 날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깨끗한 환경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세요. 네, 깨끗한 환경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세요라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노는 날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우리 또 다른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 담긴 목소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맞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일한 만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같을 겁니다. 자, 오늘 시민들의 이야기 쭉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오늘 특별히 목요일에 함께하는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 공동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새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도 감회가 좀 새로운데 두 분은 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근황을 이 질문으로 좀 대신 드릴까 하는데요. 서 위원장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첫날 어제 하루 어떤 마음으로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저도 놀라고 많은 국민들이 엄청 놀랐던 12.3 내란 사태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거쳐오다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그 내란 사태가 한 단계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숨을 쉬고 살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예, 어제 첫날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어제 하루 종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소화하셨던데 이재명 대통령과 비빔밥 오찬도 함께 가지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정당 대표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오찬을 임기 첫날에 또 의미 있게 잘 추진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원내에 계셨고, 또 저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뵙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말씀도 나누고 또,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우려도 일부 전달드리고,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투표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총평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서동용 위원장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하는 거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예측되었던 거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예측을 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12.3 내란이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가 파괴 행위였는데요.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당의 김문수 후보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한국 정치 지형을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한 수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구조사 결과였는데요. 당선자를 맞춘 걸 빼면 전체 득표율, 지역별 득표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어요. 이게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지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사실 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처음엔 컸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별 득표율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많이.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대표께서는 개혁신당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이끌면서 좀 수고하셨는데 좀 어떤 감정이신지 궁금하고 또 이번 투표율 전반적인 총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300만 명 가까운 유권자분들께서 기대를 보내주셨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매우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한 2%, 3%대의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나름대로 또 성장하는 하나의 발판을 그래도 만들지 않았나 나름대로 또 좋게 보는 성과도 일정 부분 남겼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서동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가진 개인기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 김문수 후보가 뭐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얘기들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좀 반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겠느냐. 사실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을 전반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라는 것보다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본인에 대해서 좀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또 통합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과제들이 또 많이 남아있는 선거 결과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예, 전반적인 총평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8.34%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서동용 의원님? 1차 TV 토론을 이제 보고 나서 그 이준석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요. 이제 천하람 대표는 이 방송에서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그 실력을 보여준 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준비 안 된 후보인지를 국민께 드러낸 계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가 젊은 패기와 함께 전문 지식을 뽐내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말 자르기, 멋대로 단언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 실망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의 젓가락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공론할 목적으로 그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TV 토론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상당수 국민들은 매우 불쾌했다는 평가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을 사과하지 않고 여론이 한참 더 나빠지니까 한참 지나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보면서 제 주변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과거 이준석 후보가 남녀 갈라치기, 세대별 갈라치기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그런 평가까지가 소환이 되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던 게 아니냐. 그런 이미지 악화로 인해서 당초 10%는 넘기지 않을까 했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8%는 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 대표님께서도 마지막 그 TV토론 발언이 막판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저희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이런저런 저희 나름대로의 근거나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방금 서동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불쾌하셨다면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1차, 2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잘 준비된 면모들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3차 TV 토론을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파지티브하게 조금 더 포용력을 보여주는 형태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건 결국 저희 선거 캠프의 전략의 문제고 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 이 지지율이 10%를 넘기지 못하면서 사실 선거 비용 보존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련 논의는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을 정말 아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네, 아마 우리 전남 동부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왜 이준석 후보 유세차를 보기가 이렇게 어렵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전국에 유세차가 5대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타 당에서 쓰는 비용의 10분의 1도 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부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치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게 너무 심합니다. 사실 큰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200억 넘게 받아가지고 선거를 풍족하게 치르는데 이게 어쩌면은 되게 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막아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껴 썼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당장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큰 정당, 잘 되는 정당에만 돈을 몰아주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시스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막판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설란영 여사 관련 발언 관련해서 좀 총공세를 펼쳤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막판 이런 공세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선거 막판 이제 최대 논쟁거리가 됐던 건 이준석 후보 발언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설란영 여사 관련 발언이었어요. 예. 유시민 작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설란영 여사가 노조 폄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김문수 후보 부부를 잘 알고 있어서 비판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논란은 끝까지 이어졌지요. 자, 설란영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던 과거 전력을 내세우면서도 구구적 행보를 보이는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변절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러나 그 유시민 작가는 그 비판을 말입니다. 고졸 여사원이 공장에서 서울대 출신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이 고양되었다고 느꼈을 거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예. 고졸 여사원과 서울대 출신 남성을 대비하는 이야기 구도 속에서 차별의식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았던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발언을 해놓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하지 않았죠. 무슨 내계적 접근이니 한목적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사과하지 않고 피해갔는데요. 잘못된 발언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하루 만에 끝났을 소동을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평소 이재명 후보를 적극 옹호하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선대위가 이 발언 이후 진보 스피커들에게 말조심을 공개적으로 당부했을 정도로 발언에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은 것, 이건 이재명 후보를 위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 결과에도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고 분석을 하세요? 이게 이제 측정은 어렵죠. 측정은 어려우나 저는 뭐 주변의 분들의 반응과 또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면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도 보시기에 이준석 후보의 그 막판 발언 논란처럼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또한 선거 결과 득표율에 조금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막판에 이제 좀 줄어들었죠, 실제로. 선거 결과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 악영향을 줬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도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유시민 작가가 사과했으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은 편에 대해서 너무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좀 지속이 돼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뭐 약간은 아니죠. 어쨌든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민주당 득표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목표했던 광주 전남의 투표율 85%, 득표율 90%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서동용 위원장님. 예, 투표율 85%, 득표율 90%가 그렇게 쉬운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제 호남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감안해서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았을 것이지만 예.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돼서 이번 득표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남 전체의 득표율이 85.87%인데요. 예. 이거 결코 적은 득표율이 아닙니다. 예. 네, 지역별로 좀 이렇게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부각해서 불이익을 주려 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당원들 그리고 시도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천 대표님 보시기에는 광주 전남의 이런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세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뭐 저는 항상 이제 어느 지역이든 그것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좀 적절한 견제와 균형 또 건강한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예. 뭐 유권자들의 선택은 또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지는 대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반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예. 물론 이번 대선에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 약간 이제 마음에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가정입니다만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민주당에서 조금 더 폭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왔다면은 예. 아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해졌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였어서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다.
사실 이 정도면 뭐 많이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득표율보다 광주와 전남 모두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감소했거든요. 이런 게 방금 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서 의원님? 예, 뭐 이제 지금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 호남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20대 대선하고 비교해서 뭐 이제 소폭 감소를 말씀하시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크지 않고요. 근데 이제 득표율이 좀 감소한 이유를 보면 이준석 후보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20대 때는요,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그 극단적 대결 속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남에서 1%대를 득표했는데,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광양시 6.69%, 순천 5.82%, 여수 5.19% 이렇게 만만치 않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표가 약간 낮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5% 6% 이 정도 얻은 거에 비하면 지난번보다 이번 이재명 후보 그 감소 폭이 그거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더 결집도 있었던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지난 대선에 뽑았던 유권자의 표가 일부는 이준석 후보에게 갔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싸움이었고 이번에는 이재명, 김문수의 싸움이라고 보면 제3 후보가 당시에는 심상정 후보가 워낙이 이제 득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거대 양당 후보에게도 표가 쏠렸고 이번에는 어쨌건 그 제3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양 후보에게 가는 것들이 조금 그 중간으로 흘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게 혹시 우리 유권자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좀 할 수 있다는 표심이 담겼다라고도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이번과 지난번 21대 때와 20대 때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 아닌 것이고 지금 호남에서 그 민주당 지지가 높은 이 흐름과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늘 그렇지만 그 호남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를 또 하게 또 기다리고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투표 결과들이 좀 변화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마땅한 정당은 없어 보여서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은 투표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천 대표님, 네.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의 역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 모든 선거구에 뭐 어마어마한 양의 공천을 한다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를 들면 조금 3, 4인 선거구, 또 저희가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순천대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구라든지 또 특히 관양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선거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가 두각을 나타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 위주로 또 좋은 기초의원 또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은 뭐 한 텃술에 어떻게 다 배부르겠습니까만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지역구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국회의원 평가에 좀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전남에서는 광양시가 80.4%로 그 와중에는 광주, 전남 통틀어 가장 좀 낮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서 의원님?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에요.
예, 이제 광양시가 포스코로 인한 인구 구성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는 늘 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조금 뒤져왔었거든요. 예. 이제 이번에도 광양이 전남에서 가장 낮은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보이긴 했지만 그게 페널티를 줘야 할 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시도의원들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칭찬해줘야 할 때이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새 정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인사 전반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천 대표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더 좀 틀을 깨는 인선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틀을 깨는 인선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어제도 취임하시면서 통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뭐 중도 보수, 빅텐트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인선에서 조금 더 그런 통합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인선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꼭 그것이 뭐 보수 진영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비명계 인사라든지 개파색이 좀 옅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좀 더 언행일체 느낌이 났을 텐데 어쨌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뭐 강훈식, 뭐 강유정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취지는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특별히 어떤 의외성이나 감동이 있는 인선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지금 정치권 내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호남권 인사들이 좀 있습니까? 천 대표님? 그건 저보다는 서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저도 모릅니다. 모르세요? 요즘 국회에서는 혹시 대통령실에서 전화 올까봐 사우나를 하면서도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리던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워낙 인사라고 하는 게 소문도 많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접촉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또 보안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말과 또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국민 통합하고 경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 통합과 경제 부흥.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의 문제를 떠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은 인선 구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더 훨씬 많은 장관들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바들이 사실은 반영돼서 그 인선이 잘 이루어질 걸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주변에 기대 또한 많은 새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아무래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이중자 때 위성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잘못이나 본인과 가까운 분들의 잘못에 조금 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념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실용적인 모습들, 좌우에 아주 좋은 인재들,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쓰는 기용을 한다면은 저는 성공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부 강령파를 좀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요즘 이제 각 진영 논리가 굉장히 이제 단단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거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게 가장 크지만 결국 친윤들이 당을 사유하고 너무 지나치게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폭주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됐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친명계 지지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좀 강경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절하게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잘 제어를 해야지만
여러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나 타 진영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온건하고 온당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어디일 것인가? 그리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정치 구도를 극복하고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조정, 통합하는 그런 슬기로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란 극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명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적 반대자가 하는 모든 행위를 내란으로 몰아붙여서도 안 될 거고 힘으로 숫자로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왔고 또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많이 좀 침모해 왔던 진보 스피커들도 말을 좀 더 절제하고 통합의 언어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에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그런 말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정말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앞으로 새 정부가 흘러가는 과정 또 방향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한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혁신공동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5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